네, 그러면 이제 평가 도구를 결정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까지 어떤 작은 학습 과제들이 있는지, 이제 위계도 만들고 순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 그 도구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 객관식 시험, 우리 이 도구죠. 단답형, 완성형, 줄긋기, OX 하기. 예,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수행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수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방형 글쓰기 이 수준 이상. 그러니까 개방형 글쓰기라는 게 학생들이 이제 글짓기를 하는 거죠. 서술형, 논술형, 보고서 쓰는 거,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또뭐 토론, 면접, 구술, 실기시험, 그다음에 학생 행동을 관찰하는 거, 실험 실습,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관찰해서 평가하는 거, 이렇게 수행평가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도를 나열을 해보면 이런 순서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순서들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실제 상황보다는 이런 내용이죠. 서술 논술형 시험, 보고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보고서를 내는 거죠. 토론이나 면접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실험 실습은 많이 하는데 대학에서는 학생을 관찰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초중고는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수행평가로 가야 되냐면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때 평가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고 학생들 많이 관찰해요. 뭐 쉬는 시간에 어떻더라, 뭐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떻더라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걸 피드백을 하거든요. 부모한테 얘기하거나.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대학에 오면 정말 저 교수님은 나를 알까 할 정도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대학교에 왜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피드백을 원하는데 교수님은 피드백할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안 그랬거든요. 이상하네. 대학교는 훨씬 더 피드백이 많아야 되고 뭔가 뭐 이런 느낌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교육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더 많이 변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걔들이 뭘 어려워하고 있고 어떤 걸 잘해나고 있고 어떤 거는 좀 막혀 있고 그 부분들이 수업 안에서 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학생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일반 학교들은 조그만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식사할 때나 다 만나지잖아요. 대학교는 뭐 연구실에서 만날 일도 별로 없어요. 오로지 이제 수업하면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그만큼 교육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어요. 네. 그 수행평가에 유사한 용어로 대안적 평가, 참평가, 직접평가, 실기시험, 포트폴리오 평가, 과정중심평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과정중심평가거든요.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는 평가. 그리고 과정중심평가는 수행평가가 강조하는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예요. 성과 기반 교육에서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근데 왜 갑자기 가족중심 평가야? 이게 약간 묘하긴 한데, 같은 말이에요.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 끝나고 평가하면 안 돼요.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평가를 자꾸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는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지만 초점은 학습의 성과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얼마나 보장하는가, 이 부분이 포커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보장해야 될 학습 성과를 지금은 competency, 역량이라는 것으로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과 성과 기반 교육은 거의 동의어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과 기반 교육보다는 역량 기반 교육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평가 영역에서는 여기 authentic assessment, 이게 신뢰로운, 이게 진짜 평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 평가 말고 그냥 몰라도 막 써가지고 A 플러스 받는 가짜 평가 아닌. 예, 그리고 기존의 평가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alternative assessment, 예, 대안적 평가,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유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평가 도구의 유형을 보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서술형, 논술형 시험, 글쓰기, 구술 발표, 이건 이제 구두로 하는 거, 토의 토론, 학생들끼리 하는 거를 관찰하는 거. 그래서 토의 토론은 관찰평가법이 있고요. 그다음 프로젝트, 구체물을 만드는 겁니다. 프로블럼하고 프로젝트의 차이는 구체물이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실험 실습, 이것도 역시 관찰이라든지 보고서 작성법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게 가장 종합적인, 여기에는 논술도 넣고 발표도 넣고 뭐 프로젝트도 넣고 다양한 걸 포괄할 수 있어서 뭐 졸업 평가 같은 거 혹은 교과목의 최종 그 종합적인 평가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하면 좋겠죠. 네. 평가 도구를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린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게 바로 평가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도구를 만드는 게 평가 도구 개발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단은 이 과목의 목표가 뭐고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생들이 도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이론, 인지심리학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필요해요. 뭐 교수학습 이론이야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인지심리학, 아니 쟤들이 어떻게 알게 될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지? 그거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까? 결국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서 평가 대상의 집단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도구 제작에 필요한 원리나 평가 관련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특별한 연수 기회에 또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언어 구사력, 언어 문장력,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검토 경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편견이 없어야 된다. 예, 그 평가 문제가 잘못되면 완전 엉뚱한 걸 측정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평가 도구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이렇게 많고, 아, 이게 그냥 만만히 볼 게 아니다 이거죠. 네. 먼저 개방형 지필평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한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고등한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글쓰기가 아,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지필평가가 있죠. A 이론과 B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그거는 이제 메모라이즈 하는 거거든요. 수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방형 지필평가를 하지만 모두 다 수행평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지필평가는 서술하게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작성해봐라. 이게 아니고, 이제 단순한 메모라이즈를 가지고 비교하게 하는,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채점의 객관성을 더 띠기 때문에 많은 경우 나는 이제 서술형 시험을 해, 수행평가라고 하지만 문제가 수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면 이 개방형 지필평가가 아, 수행평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구술 발표평가. 이제 특정한 거에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해서 평가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평가가, 이제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학생 한 명 한 명 발표시키다 보면 많은 학생들 몇 주에 걸쳐서 평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라 그러면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말 잘하기 위해서 또 미리 쓰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인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술 발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좀 우리 대학에 많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평가 혼자 다 하려 그러면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런 경우에는 동료 평가 같은 경우 를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누가 평가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든 평가를 교수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스스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서로서로 짝을 지어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 자기 평가 성적 좋게 줄 거 아니야. 성적에 반영한다 그러면 좋게 주지만 성적에 반영 안 하는 걸 굳이 좋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피드백하는 데 쓰는 그런 평가. 이것이 과정 평가예요. 그래서 과정 평가는 형성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성적에 넣는 총괄 평가랑 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토의 토론 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를 관찰해서 평가하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그거를 여러 그룹이 모든 별로 토론을 하는데 그걸 인제 뭐 다 개입해 가지고 채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그래서 교수님은 그걸 채점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구를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우리 팀을 평가할 수 있게 그렇게 예 인제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과정 중심 평가 연수의 핵심입니다. 네.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 평가야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 기본적으로 이게 킬패트릭 저기 19 세기까지 가는데요. 유 유치원에서 주로 프로젝트 학습 많이 하거든요. 그 구체물이 나오는 것이 프로젝트 평가고 제일 큰 특징이 뭘 만들 건가를 학생이 결정해요. 그리고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 건가도 학생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인제 마지막 성과의 평가도 학생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의 전 과정을 학생이 주도하고 교수는 코칭만 하는 이런 형태가 프로젝트 학습이고 그 과정에서 교수가 피드백하는 게 프로젝트 평가예요. 그러니까 졸업 작품전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할까? 물론 테마는 교수님이 줄 수 있지만 그래서 프로젝트 평가에는 단계별로 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채점지들, 평가 도구들이 다 좀 달리 필요합니다. 계획이 잘 됐는지 평가, 그리고 또 뭐 수행 과정이 괜찮은지 평가, 결과물이 괜찮은지 평가, 이런 어떤 다양한 종합적인 이 평가가 가능한 것이 프로젝트 평가입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 평가는 뭐 공학이라든지 혹은 뭐 간호학에서 여러 가지 그 술기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요거는 관찰 평가잖아요. 그래서 관찰 평가는 주로 뭐 가장 간단해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서 시간 안에 한다, 뭐 이런 동작이 빠지지 않는다, 단계를 다 한다. 체크만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험 실습 평가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학생이 술기를 잘한다라고 하면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래서 실험 실습 평가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혼자 하면 네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네 제가 간호학과 학생은 한 1,300명 있는 학과로 대학을 갔어요. 네. 한 학과에 학생이 1,300 명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과정 평가를 하고 어 실기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 이게 인제 기회 되면 이거를 잘 인제 아주 정성스럽게 저는 연수 강의를 만들고 싶어요.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학생들의 성장을 잘 담을 수 있는 평가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 학기 말에 들고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겨가 보면 '아이고 이 녀석 학교에서 이러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 그림이 망친 것도 있고 뭐 잘 그린 것도 있고. 근데 인제 그런 경우가 워킹 포트폴리오인데 그것도 평가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했네.'
네, 다 채웠네도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림이 점점 좋아지고 괜찮아지는,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쇼케이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시라든지 이렇게 뭐 작품으로 완성된 것들을 하는데, 예, 특정 주제나 분야에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패키지를 아예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거. 만약 교과목에 적용을 한다면 내 과목에서 학습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제 수업 계획서부터 해서 내가 낸 과제, 토의 활동지, 발표했던 거,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제출하게 해서 그거를 내가 평가한다. 이게 포트폴리오 평가예요. 그러면 안 모은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애들은 뭐 엄청 다 빼먹고, 그리고 활동지에 막 뭐 이렇게 기술도 잘 안 돼 있는 학생이 있고, 막 거기에 포스트잇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인데, 제가 그 교양 과목에서 95명이 수강하는 과목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수년 동안 매 학기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 과목을 그냥 포기해버렸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교양 과목이 2학점짜리에. 근데 과제가 포트폴리오예요. 정말 그 업로드가 안 될 정도로 뭘 욕심을 내가지고 증빙 사진도 붙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왜 그걸 하는가? 첫째는 그 과제가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제를 하는 과정이 또 스스로 이제 이게 한꺼번에 다 하라 그러면 힘들거든요. 매주차 매주차 이렇게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에 학생의 포트폴리오가 한 학기 15주짜리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 졸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한 학기 수료할 때 한 학기 수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배웠는가를 학생이 이렇게 넘겨보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 이 리플렉션까지 할 수 있는 평가가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평가를 위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서 어떤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교수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행동 관찰 평가, 요거는 대학에서 참 제일 하기 어려운 평가인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초등학교의 선생님, 제가 이제 노하우를 하나 말씀해 주시던데, 하루에 한 명씩 관찰한대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그거를 적는데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그냥 타이핑 쳐도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명만 해서 그냥 딱 한 문장이나 이제 특징, 눈에 띄는 거. 그거를 20몇 명을 이렇게 한 학기 1년 돌아가면 한 학생에 대한 그 관찰 기록이 여러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다. 그 받아보는 부모 입장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대학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그거 가능한다면, 네, 네, 아주 전문 교육자가 되겠다. 우수 교육자 상을 받겠다, 그죠? 근데 이거가 관찰하기를 원하는 것에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는 보는데 뭘 볼 건가, 뭘 평가할 건가, 어,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보면 우리도 그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지, 네. 자, 평가 도구를 정할 때에 이제 제가 안내 드리는 가이드입니다. 약간 템플릿 같은 건데요. 학습 성과, 이 과목을 이수한 후에 성취하게 될 것 이미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아를 통해서 확인할 것인가, 수행 중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떤 도구를 써서 확인할 것인가. 이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평가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쯤 만들어질까? 몇 번 정도 중간에 체크할까? 그래서 중간에 체크하고 피드백 준다. 피드백을 목적으로 하는 체크지 않습니까? 요것을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형성평가라는 것은 그 formative evaluation, 그러니까 summative evaluation이 최종적인 평가에서 성적을 주는 것이면, 이 포마티브는 만들어가는, 형성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지으면 뭐 냄비에 밥을 넣고 밥을 한다고 봅시다.
밥이 잘 됐는지 자꾸 뚜껑을 열지 않습니까? 그게 형성평가예요. 중간에 뚜껑 열고 밥 맛보다가 "밥이 왜 이래? 엉망이야." 이렇게 해서 평가를 판단을 최종하지 않잖아요. 잘 되고 있어. 물을 좀 더 넣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가 밥 짓기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너 잘하고 있어. 아 좀 뭐 이게 부족해." 이런 피드백을 주기 위한 게 형성평가입니다. 이게 과정 중심 평가고 수시 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초중고까지의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해서 아주 가열차게 과정 중심 평가, 수행 평가를 의무화해서 교육과정과 수업과 아 평가와 기록이 일체화, 그 교수 평기 일체화라 그래요. 그 내용을 담아서 실제로 학교 현장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애들이 대학에 와요.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네. 저는 정말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아이들 2 명이 다 대학생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교수님 과목에 대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습관도 안 돼 있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보직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맨날 가야 되고. 그래서 한 하나 정도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예를 들어서 8 주까지는 이론 강의 쭉 하고 음 객관식 시험 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수행을 목표로 하는 걸 가지고 보고서를 내게 하고 그 보고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중간에 수시 평가하면서 마지막에 형성 평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나의 로드도 좀 줄이고 학생들의 로드도 쪼끔 줄이면서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학습 성과가 '아 나 이거 이 과목에서 배웠어.'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칭의 도구로서 이 성과 평가도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나에 대한 피드백도 형성 평가,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예를 드니까 잘 이해가 되네. 애들이 잘 모르면 '내가 뭘 못 가르치고 있지?' 그래서 티칭에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형성 평가가 대단히 요긴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체크해서 내 수업의 과정을 계속 모니터하는 그런 역할이 또 과정 중심 평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활동지 요거 참고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쪼끔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 가지고. 네.